안녕하십니까. 제17회 제주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EU 전략 협력의 미래, 지역 협력, 경제 안보, 그리고 가치 외교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for the future of Korea-EU strategic cooperation, regional cooperation, economic security, and value diplomacy. 본 세션은 동시 통역이 제공되며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 있는 수신기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채널은 1번, 영어는 2번입니다.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available during this session. For service in Korean, set your device on channel 1. For English, set your device on channel 2. 그러면 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장님은 전략문화연구센터 김창범 고문님이십니다. I would like to hand over the stage to Ambassador Kim Chang-bom, the advisor to Center for Strategic and Cultural Studies. Now, ladies and gentlemen, please join me in welcoming Ambassador Kim Chang-bom. Very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세션이죠. 3차입니다. 3일차입니다. 3일차 첫 번째 세션인데요. 이렇게 패널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EU 앰베서더였고요. 제가 오늘 좌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션의 제목은요. 한EU 전략협력의 미래입니다. 지역협력 그리고 또한 경제안보 그리고 가치 외교가 우리의 주제인데요. 이렇게 이 세션을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 토론자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제 친구이기도 하지요. 옆에 보시면은 주한 EU 대표부 대사도 오셨습니다. 마리오 까르티오 베르나데스 대사님도 함께 오셨고요. 바로 옆에는요. 김시홍 학장님이 오셨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이고요. 또한 한국외대 장문의 EU 센터에서도 활약을 하고 계시죠. 지금 보시면 또 옆에 외교부와 함께 이 세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세션 선생님 덕분에 가능했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요하나 도노바르트 대사님도 옆에 와 계십니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시죠. 그 네덜란드 대사님도 토론에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네덜란드의 시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님인 홍규덕 교수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 교수님은 보안 안보 분야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요. 특히 그 서울의 국방부의 고문으로 일을 해오셨습니다. 브뤼셀도 가셨죠. 특사로 EU에 파견이 돼서 다녀오셨습니다. 홍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특사로 파견이 되셨던 것이죠. 그 옆에는 크리스토퍼 하이더 총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총장님이시죠. 한국에서 지금 주재하신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거의 반은 한국 사람이 다 되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해안을 나눠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이 굉장히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외교에 대한 해안과 그리고 또한 우리 경제에 대한 해안을 같이 나눠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EU와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로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 국가입니다. 서로 아주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상호 존재죠. 60주년 기념을 맞고 있는데요. 한국과 EU가 외교관계를 맺은 지 내년이면 60주년을 맞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한번 우리가 어떤 새로운 여정을 함께 가게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10년을 앞에 두고 60주년을 기념하면서 곧 60주년이 돌아오는 것이죠. 한이유의 협력관계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각각의 패널 여러분들에게 뭐랄까요?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을 해주시도록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분이 정말 너무나 짧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동감 있는 역동적인 세션을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에 좀 짧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모두 발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 제안도 좋습니다. 전략적인 협력을 우리가 한국과 EU 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7분 안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처음으로는 마리오 카스날 페르난데스 대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EU 대표부 대사님이십니다. 네, 김 대사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우리 앞으로 지정학적인 경제적인 맥락에서의 방향에 대해서 한 이후의 관계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지정학적인 맥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할까요? 지정학적인 요소가 우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현재 팬데믹의 회복의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2월 24일에 침공을 했습니다. 정말 큰 변화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패널리스트 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이 두 가지가 아마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정학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께서도 이제 국제법에 위반이 된다.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국방력을 국제관계에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영향을 식품, 에너지, 전반적인 경제에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으키고 있고 난민도 800만 명이나 만들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 특히 유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국방 정치 혹은 다양한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국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재의 영향을 보면 특히 하이테크 분야에서 큰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그 영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그런 상황이 유럽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습니다. 정말 힘든 그런 겨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럽은 강합니다. 이 고난을 잘 해결해 나간다면, 에너지 위기 해결해 나간다면 유럽은 더 튼튼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유럽이 더 전략적으로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저희 한 EU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한국과 유럽은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한국의 외교부 장관께서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EU가 중요한 파트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이다. 국제법을 함께 지키는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하나의 극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발생한 일이 한국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아에도 또 긴장이 있습니다. 남중국해라든지 타이완 문제, 한반도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대로 유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따라서 저희 글로벌 차원에서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죠.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저희 EU와 한국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그런 맥락 속에서 많은 도전 과제를 함께 뒷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 파트너십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지향하는 그 가치를 지키고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그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더 힘을 합쳐야 합니다. EU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도 이런 원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네덜란드 대사님도 와 계신데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도 인도 태평양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프레임워크죠. 서로 관계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 속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고 정치적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정말 그런 적기가 아닐까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 아세안은 인도 태평양에서 정말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협력을 통해서 지정학적인 그런 갈등이라든지 분리, 분단을 예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려 하고 있고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우선적인 중추적인 국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EU의 측면에서 봤을 때 먼저 가장 중요한 점, 글로벌 파트너십, 가치의 파트너십이 중요합니다. 함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겠죠. 다자주의도 지켜야 하고 법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질서 모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UN뿐만이 아니라 산업이나 기업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 하이드 총장님께서 이런 기업에 대한 얘기는 또 해주시겠지만 또 비확산 이런 부분, 안보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죠. 뭐 북한도 그렇고 다른 국가 관련해서요. 어떻게 이런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저희 기후 문제도 있겠습니다. 파리기후변화 협약도 있습니다. 협약을 지금 체결을 했는데 당장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협약은 체결해 놓고 아무도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또 저희 외교부 장관님께서도 중추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국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라는 것 다시 생각해 보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법 기반의 그런 질서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보면 에너지 위기, 경제 위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들도 그런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부분은 팬데믹 극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할 때 친환경적으로 디지털의 회복, 그래서 그린 파트너십, 디지털 파트너십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과 EU가 이런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게 범위가 굉장히 큰데요.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에너지 안보라든지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한국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생에너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6%인데요.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소 그리고 많은 기술들이 수소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스마트 교통도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한 EU 교통 다이얼로그를 서울에서 그 회의를 열었습니다. 교통이 기후 어젠다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통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해양 이런 부분에서 전기화와 자동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래 세대에게 중요합니다. 모빌리티와 지속 가능한 교통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디지털의 기술도 한국이 정말 많이 발달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무역이라는 측면에서 디지털 무역을 우리가 함께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경제적인 안보도 지켜야겠죠. 공급망을 안정화시킨다라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혁신을 이루어야겠습니다. 연구도 많이 해야 하고 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된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필러는 안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안보와 관련이 있는데 에너지 안보가 특히 중요하겠죠. 따라서 안보가 정말 중요하고 서울 국방 다이얼로그가 2주 전이었나요? 그때 열렸는데 유럽에서도 정말 큰 행사였습니다. 조금 더 군사적으로 교류를 많이 해야 된다. 사이버, 해양, 디지털 기술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협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한국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또 저희가 응원을 많이 드립니다.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이제 위협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많은 무역과 투자의 관계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국의 첫 번째 투자를 한 곳인데요. 미국과 일본 전에 유럽이 먼저 했습니다. 투자를 제일 먼저 한국에 했는데요. 또 저희 많은 잠재력이 무역 관계에 있어서 있습니다. 저희 FTA가 있죠. 그런 점에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분야 그리고 그린 어젠다 기업에게 있어서도 큰 잠재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어젠다를 기업이 리드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되어서 공동의 위협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번영과 세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한 EU의 협력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유엔의 저희 총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 저희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사님. 거의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해 주셨네요. 저희 한EU 협력 관계에 있어서 해야 될 말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토론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다 해주셔서. 근데 그래도 처음 하시면서 아주 두드러진 특징은 그리고 그런 요소는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그린 기술 그리고 안보 분야의 협력 전통적인 그리고 비전통적인 부문의 안보까지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교육과 투자 확대라는 얘기까지도 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김시홍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은 추가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신지, 지금 EU와 한국 관계는 환경에 대해서 학계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많은 강의를 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는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저는 유럽과 EU에 대해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동시에 배우고 있거든요. EU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U에서 여기는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컨퍼런스에 오든지 간에 제가 EU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현 정부가 앞으로 미래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한국과 EU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50년인가요? 15년 전인가요? 한국과 EU 간에 협상이 있었죠. 그때는 경제 이익이 우선시 됐습니다. 그러나 경제 이해가 우선시 됐는데요. 분석자들은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과 EU가 같이 할 때 한국과 같은 경우는 유럽과 같은 수준이 아니다. EU과 억가를 나란히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경제협력 이외에는 뭐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확대하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희들이 박진 외교 장관님의 말을 들었을 때 현재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죠. 전 세계 10대 국가 중에 하나로 성장을 했습니다. EU 국가들도 저희들에게 한국과 더 많은 협력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큰 진전을 이룬 것이죠. 그러면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년 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우리 EU 한국 관계 50주년 기념을 했었죠. 브뤼셀에서도 저희들을 축하했습니다. 김창범 특사님이죠. 그분이 대사로 재직할 때 아주 긍정적으로 큰 축하 세션을 가졌습니다. 아까 근데 대사님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아주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교란된 그런 상황이죠. 중국과 미국의 경쟁도 치열해져 있고 그리고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한 EU에는 에너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EU는 앞을 보면서 나가야 되겠죠. 상호관계를 강조하면서 전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 60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거든요. 현 정부는 GPS, 즉 우리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게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업저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5년마다 정권이 바뀝니다.
저 경제 정책도 바뀌고 외교 정책도 바뀌고 다 바뀌죠.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보실까요? 이 앞에 표를 한번 보시면 20년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진화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북한 문제에 집중을 했던 시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강조했고요. 이거에 따라서 다른 국가들도 혜택을 보는 것이죠. 근데 현 정부를 한번 보시면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증진하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중추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그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교부에서는 인도 태평양과 관련된 전략을 또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핵심적인 내용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남방 정책이 중점이었던 신남방 정책을 주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이제는 그 NSP에다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정책이 계속 옛날 우리 어떤 국정의 확장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의 토픽은 전략적인 협력이죠. 그중에서도 특히 핵심적인 부분은 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유와 관련이 된 부분이죠. 공동 번영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이 있고요. 그리고 아세안과 인도 태평양 EU가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약간 부차적인 지역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국정과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죠. EU 같은 경우에 현 정부 같은 경우 경제 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디지털 파트너십 그리고 가치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같이 그리고 또한 한국이 중추국가로 부상하는 것과 맞물려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이 인도 태평양 컨셉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나 네덜란드, EU 그리고 독일, 프랑스, 영국은 이미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 한국은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있으니까 우리 북한에 집중을 줘야 되지 않을까? 왜 에너지가 남는 게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인도 태평양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한국은요. 능력이 됩니다. 북한을 넘어서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장관님이 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국은 전 세계에 더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전 사무총장께서 얘기를 하셨죠. 지속가능한 목표 그리고 기후변화의 지속가능한 목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인가를 같이 해야 될 이유,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분석을 하고 있죠. 60년 동안 많은 일을 해왔고 앞으로를 생각을 하면 새로운 컨셉이 필요합니다. 쌍무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EU와의 협력이 아주 더 중요하게 부상을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미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진국가로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쪽 편을 드는 거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국익을 생각해서 필요할 때는 어떤 편을 들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U 같은 경우에 제도적인 세팅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간 정상회담이라고 회담이라든가 등등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범 대사님이 이미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2025년까지 한국과 EU 간의 EFF를 현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핵무기 비확산 같은 경우에 비핵 확산 같은 경우에 다자간 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JCPOA 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쌍무관계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첩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노력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정말 달변이시군요. 핵심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과거에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한국과 EU 간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너무 요약을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제안도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조한 네덜란드 대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덧인데요. 마리오 까라난데스 대사님과 오랫동안 알고 계시죠? 네덜란드 정부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즉 열린 교역 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셨죠. 이게 저희들에게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U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 마리아 대사님께서 정말 많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EU 제도 중에서 한국과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회원국이 많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5분 정도 저희 양자 프레임워크 EU에서 만든 부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 네덜란드가 어떻게 경제 안보와 안보 측면 그런 부분에서 번영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산업이 있고 국제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모두 글로벌 환경에서 땅과 바다에서의 그런 안보가 중요합니다. 또 주변에 강국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자적인 부분에서예요.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국익에 대해서 특히 반도체에서 협력이 필요하고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예가 될 수 있겠죠. 경제 안보 문제, 하이테크의 도전 관제와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 안보 함께 협력합니다. 운영적인 측면도 그렇고 지역 역량 개발 코스에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국제법의 응용을 사이버 공간에서 하고 중앙아시아에서 특히 하고 있습니다. 또 첫 다이얼로그를 저희 우주 안보에 있어서 한국에서 올해 그 다이얼로그를 개최하게 됩니다. 또 이 분야에서의 역량 개발에서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다자 협력에 있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결의안을 우주를 책임적으로 사용한다, 책임있게 사용한다, 우주 기술을 책임있게 사용한다는 부분에서 함께하고 있고 AI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회의를 내년 초에 네덜란드에서 개최하게 됐는데 한국이 거기서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명확합니다. 양국의 강점이 합쳐질 수 있습니다. 규칙과 공동의 글로벌 상품을 만드는데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전 과제와 기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한번 볼까요? 따라서 기술적인 협력을 이런 분야에서 함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적인 네트워크 빌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네덜란드 대사관은 저희 EU 대표부와 함께 시너지를 EU와 한국의 지역적인 정책에 있어서 만들자라고 해서 인도태평양 라운드테이블을 냈습니다. 이런 노력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대화에서는 사실 정부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라든지 다른 분야의 분들도 함께 와서 협력을 함께 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과 한국이 그런 분야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기후 변화에 적응, 공중 보건, 또 인권 이런 분야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경제 관계 이제 내년이면 60주년이 됩니다. 무역 관계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더 가까워지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 협력도, 정치적인 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사관도 한국에서 더 커지고 있고 안보 협력, 안보 파트너십도 한국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기술을 세 가지 필러로 중요한 주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저희 네덜란드 외교장관님, 총리님, 그리고 2023년 초에는 또 네덜란드의 무역 장관님께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한. 이렇게 아주 VIP셨네요. 한국에 방문하실 때 네덜란드에서 이쪽으로 오실 때까지 저에겐 VIP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할 일이 있으시죠. 근데 핵심적인 내용을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양국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U, 한국, 그중에서도 네덜란드 입장을 잘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홍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홍 교수님은 개인적인 경험이 많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뤼셀에도 특사로 파견이 돼서 다녀오셨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특사로 지정을 되셔서 그게 6월 초였죠? 다녀오셨죠?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리고 고문팀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EU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김성한, 김태협 이런 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다음 차원으로 한EU 관계를 끌어올려야 한다. 안보 협력 중요하다. 한국과 EU의 관계가 무역 기반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안보적인 부분까지 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팀을 특사를 EU에 보내셨고 브뤼셀에서 파리에서 조금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4일 동안 머물렀지만 40개였나요? 정말로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너무나 바쁜 스케줄이었는데요. 많이 환대를 해주셨고 과제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태평양 전략을 만들어 나갈지 앞서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을
12월 초까지 완성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함께 협력을 강화하면서 제가 EU의 담당자분들, 저희 또 네덜란드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분야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안보, 사이버 안보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EU에 감사드립니다. EU의 사이버 다이얼로그를 몇 년 동안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나토의 사이버 국방센터에 또 멤버라는 측면에서 유럽에 있는 파트너들과 그런 사이버 안보에 있어서 함께 협력을 더 해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EU와 나토 회원국과 함께 강화하려고 합니다. 저희 방산 계약, 무기 수출을 통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언론에서 보면 저희가 얼마만큼 수출을 했느냐 이런 숫자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를 팔았냐라는 것보다 저희가 유럽에 있는 파트너분들을 돕고 싶다, 저희가 제공을 하고 싶다라는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빠르게 굉장히 수주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우리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지평을 넓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뢰, 자신감, 신뢰를 나가는 게 이전에 했던 노력보다 훨씬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 위기 관리 운영입니다. 확대를 해야 합니다. 저희 마리아 대사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EU에서도 요청을 해주셨던 게 참여를 더 해달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북한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럼 위협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만큼 지역적으로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국이 더 참여를 하려고 한다. 저희 아틀란타도 마찬가지고요. 2014년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 저희 대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멈춰섰습니다. 당시 차관님이셨나요? 이종섭 님께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시죠? 브뤼셀을 방문을 하셨는데 가셔서 EU에 저희 참여를 강화하는 게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전체 맥락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략적인 부분 EU에서 2022년에 한 전략적인 그런 결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도의 그런 프로젝트도 시작하셨고 CCAP도 있죠. 동남아시아의 협력과 트레이닝 이렇게 EU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함께하고 계신데 저희도 함께 하려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여름이죠. 저희가 참여를 그린팩에 했습니다. 그린팩 훈련에 참여를 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26개 참여 국가 중에서 저희가 2위였습니다. 그 규모가 2위였습니다.
26개 국가 중에서 규모가 2였어서요. 저희 잠수함이라든지 이처럼 저희가 천천히 역할을 많이 넓히고 있습니다. 저희 김시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인도 태평양에 대해서 한국이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서 역할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가 프랑스의 의회를 방문했을 때 거기 의장님이셨던 것 같은데요.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군대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뭔가 제가 여쭤봤습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그 제너럴 오피스를 개방하려고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결정을 내릴 때마다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할 때마다 사실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마찬가지죠. 중국이 항상 보고 있고 저희 북한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런 이슈들을 저희 UN, 나토의 전략적인 파트너와 함께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사로 브레이셀에 갔던 거고 네, 파리에 갔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홍 교수님의 어떻게 보면 여행기 같았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 브뤼셀에 다녀오신 얘기 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부분, 특히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 패널리스트로서 가장 중요한 분이죠. 왜냐하면은 경제 부분을 대변하고 계시니까요. 크리스토퍼 총장님, 저희들에게 해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이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죠.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크리스토퍼 하이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에서 일합니다. 그 말은 제가 정치를 잘 모른다는 뜻이고요. 저는 한국의 정부와 같이 일을 하긴 하는데 저희들은 EU 커미션의 어떤 경제 상황, 경제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장님과도 여러 번 뵀었죠. 그리고 또한 영국도 있습니다. 여러 국가가 있는데요. EU를 대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전문이 아니라 경제법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갈라 디너를 했는데요. 그때 저녁을 하면서 박 외무장관님과 함께 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때 얘기를 나누다가요. 놀라웠던 것은 얼마나 한국의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지였습니다. 즉 한국이 전 세계에 있어서 중추국가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고요. 근데 이게 왜 옳은 방향인지 해야 될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은요. 이제 전 세계 강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경제 강국이죠. G7에 거의 다가갔고요. 제 생각에는 한국이 이제는 G7 플러스 아니면 G10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국가이기도 하고요. 제가 근데 놀랐던 이유는 자신감이 정말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였습니다. 제가 2010년에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왔고요. 그러다가 2013년에는 이제 상공회의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여러 가지 컨퍼런스에 많이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뭐 해외 연사들이 연사를 할 때는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이런 답을 하더라고요. 한국의 뭐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이나 뭐 이런 관리들이 우리는 아직 그럴 역량이 안 된다. 아직 선진국이 못 됐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유럽을 비교하면서 한국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역량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지금 현 정부를 한번 보면은요,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어서 좀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이와 한국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여러분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60주년을 저희들이 곧 기념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스위스 같은 경우도 내년에 비슷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교역과 같은 경우에 아주 현격하게 늘어났죠. 특히 지난 10년간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16년 동안 FTA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또한 영국과 FTA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협상을 하고 있죠. 곧 마무리될 것으로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나 유럽 업체들 한번 보면 유럽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가장 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뭐 서비스도 한국의 B2B나 B2C 고객들이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B2B, B2C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 있는 즉 한국의 상품이나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나 소비자들도 만족하고 있고요. 기술과 상품에 대한 만족도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상호 연계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 없이는 제대로 한국 부품 없이는 생산할 수 없는 유럽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상호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상호 연계가 경제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역 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글로벌 즉 전 세계 교육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신호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지역에 국한돼서는 아니겠죠. 지역주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이 지역 차원의 협력도 강구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유럽의 강점이 있고 한국도 한국 나름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원이나 등등에 있어서 강점을 더 강화하고 보완하는 관계로 나가야겠습니다. 산업 전략을 한번 볼까요? 산업 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발표를 했죠. 근데 작년 9월인가요? 벌써 1년이 됐네요. 9월 16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이걸 좀 정교하게 다듬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도 태평양 전략은요. 미래지향적입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죠. 한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리더 역할을 할 것입니다. EU와 한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국방과 관련돼서는요. 우리의 상황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력을 위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세계의 표준을 우리가 기준을 준수해야겠죠.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더 많은 것을 과거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정부가 토대를 잡아주고 이 안에서 경제가 번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정부에 지원을 하는 것이죠. 정책 입안자들이 좋은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드릴 것입니다. 기업 차원에서는요. 제가 생각할 때 한국과 EU의 기업이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우리 양국 간의 관계도 더 긴밀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EU 간의 상호 교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 경제 부분 다 교류가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덜란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EU 코리아 정상회담이 곧 서울에서 진행이 되죠. 경제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국과 EU는 국제 표준에, 국제 기준에 기반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토대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규정이나 뭐 이런 것이 달라서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따라서 국제 어떤 표준이나 기준에 우리가 준수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수입과 수출에 대한 장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기여를 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기여를 하셨고요. 기업 환경의 개선, 이 한국과 EU 사이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유럽상공회의소 입장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에서 25분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씩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먼저 2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2분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기준 질문 두 개 드릴게요. 인도태평양 전략, 아까 카스티오 베르난데스 대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국은 EU 차원에서 우선순위로 두는 파트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략 실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한국은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그리고 홍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게요. 안보 전문가시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그리고 실현 가능한 부문은 뭘까요?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과 관련돼서 좀 실무적인 조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김시홍과 조한 선생님에게는 도베나루토 대사님에게는 이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혁신과 모빌리티에 대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빌리티 이동성이라고 할까요? 우리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가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겠죠. 그다음 크리스토퍼에게 이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죠. 우리 쌍무관계 그리고 교역과 투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 교수님이 EU FTA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U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김 교수님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부터 해주실까요? Very briefly, I mean,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전략 문서가 길지 않아서 제가 좀 봤는데요. 굉장히 실용적인
행동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파트너십이 나와 있고 그 부분을 11월 서밋 때 준비할 거고 그린 파트너십도 있습니다. 더 많은 협력과 교류,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제일 중요하고 세 번째는 보건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하는 부분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위기 관리와 예방 측면이 되겠고 또 함께 협력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안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홍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더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국이 그런 안보 측면에서 EU와 세계에 더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해주시고 있고 어떤 구축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단결력을 키우기 때문에 또 해양에서의 이동에 대해서도 조금 안정화하기 위해서 항해의 자유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저희 또 요하나 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레이시아였을 때 스페인 쪽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가 함께하고 있고 그 항해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군사적인 그런 국방의 교류를 더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방의 대화도 같은 맥락이겠죠. 저희 회원국이 모두 함께 옵니다. 한국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사이버 분야도 굉장히 큰 분야죠. 자, 그러면 홍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게요. 저도 동의합니다. 마리아 대사님이 얘기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근데 거기다 몇 가지만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전략을 구상을 할 때, 제안을 할 때요. 너무 구체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비전을 제시하되 그리고 일종의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되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모든 부서가 나름대로의 제안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합참의장이거나 아니면 국방장관이거나 다 다른 부서들과 협의를 하지 않고 각자 제안을 합니다. 외교부도 마찬가지죠. 외교부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모든 부서의 제안을 다 읽어볼 겁니다. 사령탑이 있을 것이고 이걸 통합을 할 텐데요. 그걸 잘해야만 합니다. 큰 그림을 제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이 9월 9일 날 핵과 관련돼서 이걸 법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억지력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억지력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건 맞죠. 그러나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 미국에만 의존해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방국을 다 동원을 해서 억지력을 확대해야 되겠죠. 나토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평화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나토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도를 한번 틀어서 한번 볼까요? 한반도 문제를 이렇게 그런 각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네바에 기반한 디캅이나 지네바에 기반한 여러 협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소들도 있고요. 그리고 1.5, 뭐 E-트랙 뭐 이런 것이 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동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러면서도 또 너무 구체적이 또 아니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하되 미래의 큰 그림과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제가 과한 요구를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그 모빌리티와 이노베이션에서 조안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빌리티 혁신 같은 경우에는 인도태평양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인도태평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역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연습을 하고 있죠. 유럽의 파트너를 함께 타겟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파트너로만 하면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인도태평양으로까지 저희가 눈을 돌려서 국방이라든지 이렇게 환경도 그렇고 기후변화의 문제가 있겠죠. 국방부 장관께서 2년에 한 번씩 인도태평양에 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오셨어요. 이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는데도 오셨습니다. 그만큼 인도태평양을 네덜란드가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뜻이겠습니다. 방금 저희 말씀해주신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청년 세대가 관심이 많이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럽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 한국의 유학생들이 유럽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를 조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해외 유학을 할 때는 영어를 조금 더 잘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금 한국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외친 만큼 영어 교육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빌리티 측면에서 또 이게 교류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연결된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 프로그램도 많죠. 이제 호라이즌 이노베이션이라고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회원국들이 함께 하고 있고 한국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프로그램, 유럽의 프로그램도 있고 네덜란드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인도태평양과 관련해서 몇 가지 첨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유럽과 다르게 유럽은요. 그 전략 문화가 굉장히 전통이 깊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 간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도 많고 그러면서 동시에 전략을 공표하기도 하고 잘 공개합니다. 2016년 EU 전 세계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아시아 전문가에게도 의견을 구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전문가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도,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의 전문가들의 견해까지가 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우리가 구상을 할 때는 더 많은 사람들과의 의견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빌리티와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크리스토퍼가 얘기를 한 것처럼 즉 상공회의소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한국이 자신 있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40년 전에 유럽에서 공부를 할 때 유럽은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이 유럽과 같은 경우 한국에서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학기에 40명의 학생이 제 강의를 듣는데요. 그중에 15명이 프랑스고요. 10명이 독일 학생, 그리고 3명이 스페인 뭐 등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면서 제가 이 유럽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나? 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걸 봤을 때 유럽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빙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실현된 것이죠. 과거에는 한국인들이 유럽으로 갔습니다. 저 같은 어떤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많이 건너갔죠. 근데 이제는 유럽으로 안 갑니다. 한국 애들이. 근데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양자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유럽에 가서 배워야 되거든요. 서로 배워야 합니다. 근데 유산자를 안 가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20년 전에 일본 재단의 국장이 한국 사무소의 소장이 저를 방문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20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왜 우리 일본으로는 안 오냐, 도쿄로는 안 오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으로 많이 가, 북경으로 많이 가고 그리고 런던으로 많이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장학금 많이 주면 애들이 일본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뭐 특이한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죠. 장학금 주면 됩니다. 그쵸. 이거를 그냥 당연시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줄어들고 있으면 우리가 이걸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숙제가 주어진 것 같네요. 양쪽 다 숙제죠. 크리스토퍼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모 네, FTA 현대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계 FTA 모두 좋습니다. EU, UK 모두 FTA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건 없습니다. FTA도 마찬가지겠죠. 2013년에 체결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EU의 의회도 그렇고 현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13년이었고 이제 9년이 지났나요? 그동안 사실 긍정적인 답변을 그 누구에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FTA가 2006년에 발효가 되었고 2003년, 2004년에 쓰여졌는데 다시 상상을 해보시면 당시에 2003년에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 당시와 지금 너무나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유튜브도 없고 스카이프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세상인 거죠. 만약에 디지털 무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당시 FTA에 2줄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받는 FTA 담당을 담고 있는 EU 한국의 FTA를 보면 그것도 이제 가장 최근인데 그것도 11년 전입니다. 다른 FTA도 보면 또 최근에 있는 FTA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지속 가능성 당시 주요 토픽이었습니다. FTA 당연히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정부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원분들, 왜냐하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의원분들 상황을 보면
조금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FTA를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 개편하는 데 있어서 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옵션을 보면 WTO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FTA를 그냥 개별적인 건 다 지우고 글로벌 차원에서 만들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FTA가 다 있고 이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화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We have about 감사합니다. 한 5분 남은 것 같네요. 그래서 5분이 남았는데 그걸 활용해서 제가 청중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패널 분들에게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한 분 계시네요. 한 분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두 분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두 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스매치라고 합니다. 김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점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장학금 정말 좋습니다. 돈이 진짜 중요하죠. 저는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저기서도 보다가 왔는데요. 제가 질문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합류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패널 선생님들이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인도태평양에 들어가는 국가들이 어디까지입니까? 저희 동료 지난주 서울 국방회의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 대답을 잘 분명하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 저쪽에 이스트 아프리카까지 포함하나요? 아니면은 인도나 태평양 국가들 그리고 인도 태평양 해 연안 국가들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홍 교수님과 김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대사님도 대답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지리적으로 인도태평양이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까지 커버하는 것을 봐야 될지에 대한 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the first question will be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누가 해드릴까요? 나중에 지정할게요. 저쪽에 미국 사람인데 북한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전쟁만 안 일어나시면 좋을 건데요. 평화가 좋을 건데요. 우리 곳으로 막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요. 막 6.25 터져가지고 우리는 군인들 막 죽었잖아요. 국민들을.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문제예요. 통일했으면 좋아요. 전쟁을 했으면 좋아요. I think that's let me just sum up.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방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전쟁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희 마리아 대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 교수님 먼저 해주시고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 답변을 드리면은 어떤 지리적으로 한국이 봤을 때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보면 이 부분 정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 생각은 사실 이게 지정학적인 것이라고 딱 집어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볼 때 저희 미션이라고 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지역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 지역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저희 역할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따라서 너무 멀리 갈 수는 없겠죠. 방금 말씀해주신 남미도 그렇고 너무 저희한테 멀기 때문에 저희 포커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이 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능력이 허락하는 만큼까지 저희 전략적인 파트너로 보고 최선을 다해서 평화로운 법 기반의 질서를 만들려는 것이 한국이 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인도태평양의 범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국가들, 멀리 있는 국가들 포기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은 저희 고문 그룹으로서 같이 함께 하고 있지만 일단 능력이 닿는 데까지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Information. 어제 박 장관님이 말씀하셨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외교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발표를 하셨죠. 인도태평양에 대해서는 아시아가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세안 센트럴리티, 즉 아세안을 강조하기는 했는데요. 그걸 넘어섭니다. 남중국 해연의 모든 국가들 그 위의 국가까지 포함을 합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죠. 다른 국가들도 많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범위가 분명하게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질문한 점에서 답변을 드리면 불행히도 지금 유럽에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인명의 손실이 있죠. 민간인까지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의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길 원치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전쟁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침입을 당한 것이죠. 우리가 법치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한다면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같이 살 수 없겠죠. 힘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오전 세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다양한 여러분들의 견해가 잘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만나뵐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도 참여해 주신 청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해안을 들을 수 있었던 세션이기를 바라고요.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60주년을 기념할 텐데요. 우리 외교관계가 60주년을 기념할 때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또 오시기를 먼저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요, 이 패널리스트들에게 따뜻한 인사 드리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